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세계사 수업 23번째 시간이고요. 서양사는 5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비잔티움 제국인데요. 그 수능 출제 경향 보면은 내용이 양에 비해서는 상당히 자주 출제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알 수가 있겠고요. 자, 비잔티움 제국 바로 보겠습니다. 그 특징과 변천 내용 볼 건데요. 특징을 보시면 서로마가 멸망한 게 476년이잖아요. 그 이후로도 약 1000년간 존속했다고 하고요. 수도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콘스탄티노폴리스다. 콘스탄티노폴리스. 자, 그리고 이들은요, 황제 교황주의라는 것을 표방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황제가 곧 교황이다. 그래서 교회를 지배한다는 주의입니다. 교회, 그 동로마 교회 말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 정교회. 자, 전성기가 어느 황제 때냐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내지는 뭐 대제라고도 불립니다. 대제, 황제, 대제 다 부를 수 있고요. 자, 팽창 과정 보면 여기저기를 뭐 정복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북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반달이고요. 이탈리아 반도 같은 경우는 동고트족이죠. 자, 그리고 에스파냐 남부 일부에는 원래 서구투의 땅이었는데 아무튼 이런 곳들을 일부 차지하게 되면서 옛 로마 제국의 영토를 상당 부분 회복했다는 평가를 받는 그런 황제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땅만 넓혔던 게 아니고요.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공고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로마법 대전이라고도 부른다는 점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이래서 로마법을 집대성했다는 표현을 또 그런 표현을 수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 소피아 대성당이라고 해서 여기 옆에 나와 있죠, 그죠? 요거 성당 처음에 세운 게 이제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때고요. 참고로 여기 옆에 이렇게 4개 서 있는 이 첨탑은요, 나중에 이슬람이 들어와서 그때 세운 겁니다. 자, 외침, 외부에서 쳐들어와요. 외부에 쳐들어오고 그에 대한 대응인데요. 자, 중요해요. 유스티니아누스가 여러분들 죽은 뒤의 얘기입니다. 자, 죽은 뒤에 여기저기서 자꾸 쳐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굉장히 강력했던 황제가 살아있을 때는 꼼짝 못하다가 이 사람이 죽고 나니까 쳐들어오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 이 동로마 내지는 비잔티움 제국이 각종 군사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계속 동로마, 비잔티움 섞어서 쓰거든요. 근데 그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제도를 보겠습니다. 군관구제 그리고 둔전병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제도인데요. 자, 군관구제는 전국을 여러 구역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황제가 직접 임명한 군사령관이 각지의 군사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보유합니다. 그래서 각지에서 외국이 쳐들어오면 외부 민족에 대해 침입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겠죠. 이게 중앙 황권이 강력하면 아주 잘 작동할 겁니다. 그런데 중앙 집권이 이제 풀리기 시작하고 권력이 이제 해이해지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마치 그 당말의 절도사들처럼 막 들고 일어나겠죠. 자, 밑으로 봅니다. 둔전병제. 자, 군관구 연결된다 그랬어요. 군관구. 이 군관구 안에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줍니다. 땅을 나눠주고요. 대신 군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둔전, 군사의 땅인 거예요. 토지의 상속도 허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군사력이 강화되고 대토지 소유를 억제하게 되죠. 땅을 다 쪼개서 주니까. 그리고 중소자영농의 육성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다가 나라가 점차 쇠퇴하게 되는데요. 여기저기 자꾸 쳐들어와요. 그래서 영토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특히 당시 이제 이슬람 세력이 발호하게 되면서 아주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세기 경에는 발칸반도 남부 그리고 아나톨리아 일부 지역으로 영토가 축소되었다라고 하고요. 아나톨리아 아시죠? 소아시아 또는 아시아 마이너. 자, 9세기 경에는 여러분들 잠깐 반짝 다시 이슬람 세력의 분열 틈타서 일부 회복을 했는데 역시 또 이미 쇠퇴하는 그 분위기를 막을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방에 힘 있는 자들이 땅을 사유화하면서 둔전병제가 붕괴됩니다. 나라를 지킬 군인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대토지 소유자는 점점 봉건영주화, 즉 지방 분권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황제권이 약화된다는 거죠. 자, 이런 와중에 11세기경에 셀주크 튀르크가 침입해 오고요. 이 셀주크 튀르크가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까지 차지하면서 이들이 비잔티움이 비로소 서유럽 세계에 SOS를 치게 되고 그 다음에 쳐들어온 것이 바로 이제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비잔티움은 14세기 중반에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고요. 15세기 중반이죠. 여러분들 한번 연도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지도도 보시면 굉장히 컸을 때랑 그리고 굉장히 쪼그라들었을 때 우리가 좀 비교해서 알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여기 은쟁반 두르고 계신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크게 한번 뽑아봤고요. 자, 오른쪽 넘어갑니다. 자, 이들의 문화 간단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특징을 보시면 여러분들 일단 당연히 그리스 종교를 바탕으로 해서요. 이런저런 문화들을 융합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독자적인 문화 발전했다. 자, 이 지역 자체가 그리스 문화권이에요. 그래서 동용어도 그리스어였고요. 그리스 고전 보존 연구 많이 했고 나중에 이게 서유럽에 건너가면서 르네상스의 영향을 또 주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슬라브족에게 말하자면 당시 표현으로 좀 미개한 그런 족속들인 거죠. 지금은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로 인해서 러시아 동유럽 문화 발전에 영향을 줬다라는 것이고요. 건축에서는 비잔티움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웅장한 이제 돔을 씌우거나 그리고 내부에 모자이크 벽화 해서 이거 되게 유명한 그림이거든요. 비잔티움 하면 늘 한 번씩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소피아 대성당 여기 내부에 있는 모자이크 벽화라는 거겠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슬라브까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브 문화권의 형성인데요. 슬라브가 워낙 그 광범위한 부분의 그 지역에 걸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뭐 서슬라브, 동슬라브, 남슬라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방향 따라서 좀 일부러 배치를 그 서술 위치를 이렇게 했고요. 서슬라브는 뭐 서쪽에 있어서 그런지 로마 가톨릭 수용을 좀 했고요. 그리고 동슬라브는 여러분들 그리스 정교를 수용을 했습니다. 요건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이우 공국 예전에는 키예프 공국이라고 했는데 저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싸우기 시작하면서 키이우로 이제 표기가 좀 바뀌었죠. 자, 아무튼 여기에 이 키이우에도 여러분들 성소피아 성당이 있다는 거. 그 성소피아 성당 아까 말한 거랑 다른 거예요, 그죠? 네, 여기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13세기경의 몽골의 침략 이후에 킵자국 한국이 수립됩니다. 이 이후를 이제 뭐 타타르의 멍해라고도 부르는데 어쨌든 그 몽골의 지배를 좀 받는 기간이 있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남슬라브는 어떤 사람은 로마 가톨릭, 어떤 사람들은 로마 그리스 정교를 수용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동슬라브 위주로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동슬라브 지역에서 나왔던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스크바 대공국 되겠습니다. 러시아사에서 여러분들 중간에 몇 개 지점들을 이렇게 그 경로를 찍게 되는데 일단 2반 3세 그리고 2반 4세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요. 2반 3세 같은 경우는 몽골을 격퇴시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동북부 러시아 통일하고 이 모스크바 공국이었는데 대공국으로 승격시킨 그런 인물이고요.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하고 나자 나중에 그 계승자를 개최하고 탔다는 거죠. 어차피 그 재위 기간을 보면 이미 그 비잔티움이 망하고 난 뒤에 즉위한 거니까 계승자 자처했다라고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사람이 그 짜르라는 칭호를 처음 사용했대요. 짜르는 그 카이사르의 러시아어의 형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러시아 황제를 가리키는 이름이고요. 이것을 정식으로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2반 4세 때 되겠습니다. 2반 4세 때. 이게 아마 그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인가 그럴 거예요. 3세랑 4세가. 확실하지 않은데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짜르의 칭호 정식 사용한 것이 이때고요. 그리고 이때 뭐 농노제 강화시키고 전제군주제를 기반 확립했다 그래서 이 사람을 2반 뇌제라고도 불러요. 이 번개의 뇌자거든요. 근데 이 원래는 그 그라즈니라고 해가지고 그 두려움, 러시아어로 그 두려움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비잔티움 내용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그 굳이 뒤에 슬라브 내용이 나온 이유는 여러분들 비잔티움의 문화가 이쪽에 들어갔던 게 좀 컸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